네, 픽 인터뷰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인터뷰입니다. 대구와 연결할 텐데요. 김해동 계명대 교수십니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지구환경학과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또 수도권, 강원, 충청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인지 아직 추산이 안 되는 정도인데요. 아, 이례적인 상황은 맞죠, 이게요, 교수님? 그렇죠. 하루 만에 420mm 비가 오고 이틀간 한 500mm가 넘었다고 시간당 최대 140mm 비가 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좀 재볼 수 없었던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좀 재볼 수 없었던 극한 이상 기후가 그 새로운 일상이 되는 현상,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번에 서울에서 내린 이 정도 비는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시간당 141mm라는 게 예, 이게 숫자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보통 8월 달 한 달 동안 한국이 이제 여름철이면 강수량이 쑥 올라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온 다습하고 예, 한 달 동안 8월 달 해봐야 한 300mm, 400mm 정도 아닐까요? 140mm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네, 금년 1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네. 내렸던 우리나라 강수량이 약 80에서 90mm 정도 되거든요. 1월 달부터 장마 전 6월 전까지가 80에서 90mm였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양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그게 1시간 동안 쏟아져 내린 건데 그래서 제가 이례적인 건 맞다고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극단적인 날씨가, 극단적인 예, 강수량이, 강우량이 예. 앞으로 일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올해만 하더라도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든가 이곳에는 이틀, 2, 3일 동안에 한 1,500mm가 내리는 게 있거든요. 이틀 동안 1,500mm요? 예. 그러면 땅이나 사람이나 뭐 집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호주는 정권 교체까지 되었죠. 시민들이 호주 정부가 기후위기에 너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정권 교체까지 시킨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래 이번에 140mm인데 저 작년 서유럽의 경우에는 약 170mm 정도 비가 왔는데 서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높은 산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에서 30mm만 와도 엄청난 폭우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나라거든요. 네. 거기서 170mm였으니까 평상시 폭우의 약 5배에서 6배 정도의 비가 쏟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 정도는 쉽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엊그제부터 내리는 비를 기상청에서 2차 장마라고 불렀던데요. 예. 2차 장마 말고도 그러면 당장 뭐 8월 중순, 8월 말 또는 9월 이럴 때도 이런 기록적 폭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 여름철 장마 있죠. 네.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 이어지는 이때 내리는 비보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형성되는 이 가을 장마 이것으로 내리는 비가 시간당 내리는 강우강도도 훨씬 강하고 강우량도 많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슈퍼 태풍에 가까운 강한 태풍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엄청난 비 피해를 냅니다. 또 하나는 뭐 그동안 장마 중에 마른 장마도 있었고요. 또 장마 중에 계속 장마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장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가을 장마고. 그러니까 장마라는 게 도대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마도 과거 장마와 요즘 장마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짧은 장마, 7월 초에 시작돼서 중순에 끝나서 한 열흘 정도밖에 장마가 활동을 안 하는 그런 해였고, 바로 한 해인 2020년의 경우에는 기상 관측 역사상 최장의 장마가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장마의 경우에도 장마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사실상 장마가 크게 위로 북상을 못하고 남쪽에 머물러 있던가 혹은 서울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그리고
비는 장마 시기에 비는 내렸지만 그 장마를 내린 것은 장마 전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소낙성 강으로 비가 내렸거든요. 그 이런 식으로 보면 과거의 장마 활동도와 지금의 장마 활동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혜동 교수님,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장마를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어느 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안 오는 장마도 있고, 예. 어느 해는 끝없이 40 며칠 동안 장마가 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희생도 많이 생기고, 이런 원인은 뭔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마를 가져오는 그 주요 원인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과거에는 한 6월 하순쯤 되면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도까지 올라오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북상해 오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마비 같은 경우도 한 6월 하순쯤 되면은 제주도부터 형성이 되어서 서서히 이렇게 남쪽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면, 최근의 경우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전혀 이 맥을 못 쳐가지고 작년처럼 7월 초 중반이 되어도 날이 선선하고 비가 오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 장마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 시기가 되면 급작스럽게 장마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성장하면서 장마 전선이 바로 서울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 중부지방과 남쪽지방에는 장마비를 구경도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자원에 대한 그 안정적인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우리 삶도 상당히 이제 그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삶이 이어지게 되겠지요. 걱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번 폭우 사태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예. 교수님 생각하시는 근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본 대책이라는 게 이번도 보면은 서울에 비가 한 첫날 400mm 정도 왔잖아요. 네, 한꺼번에.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망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비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하루 전날 특정 지역 강남이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서울 인근 중부지방에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를 했고, 그것이 정확히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던 시간대도 뭐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예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 정도 비가 오면 비를 배수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 올수록 강한 태풍이 가을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의 돌출 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하고 극한 기상현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아주 극한적인 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 듣자 하니 더 답답해지는데요. 지금 월요일부터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에 대한 기상청의 예보는 훌륭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법 잘 맞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됐습니다. 500mm 이상 비 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쪽에 북한 지역부터 형성된 장마전선이 시간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남쪽으로 못 내려가고 서울 인근에 강하게 정체한다는 이런 그 설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왜 이런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도 도식적인 설명이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훌륭하게 이루어졌고 좁은 띠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그렇죠. 예보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었습니다. 네, 보도된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강남에서 물난리 났을 때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대응도 거의 없었다.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건데요. 그렇죠. 이번에 피해가 난 그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하고 딸 같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파악이 되고 위험이 예상이 되면은 대피시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대피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정부 책임자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왜 대피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정부 책임자인데 그냥 책임자는 아니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했던 얘기였죠. 그죠. 대통령이 책임이기도 네. 하고 서울시장이 책임이죠. 아이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지금이라도 이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요. 예, 예. 지금 정부에게 촉구한다면 어떻게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가 기후 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진심을 가지고 파리협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협력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온실기체를 하나도 배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는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극한 기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수립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전에는 원전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잘못이었고 문제였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때 정부 측에서 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원전에서 나오는 우리가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원전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예로 하더라도 원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것이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파리 협정에 대응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알리백이라는 게 있죠.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자신들의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 정부도 기업을 그렇게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을 도울 수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부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공익 광고를 통해서는 뭐 텀블러 가지고 다녀라, 뭐 매일에 오래된 거 지워라, 뭐 핸드폰 영화관에서 꺼놔라 이러는데 개인의 그런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훨씬 시급한 과제겠군요. 그렇죠. 실제로는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바꿔줘야 되고 특히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는 에너지라든가 산업 부문이니까 이쪽에서 큰 변화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정부나 기업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도록 좀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 행동하고 압력을 넣는 이런 시민운동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